지난번에 한국의 아쉬운 부동산 정책 우리 하나하나 픽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다음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국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수정 보완해야 될 부동산 정책은,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도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한국 부동산의 이모저모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 유튜브 채널인 그 김경민의 인사이트와 여의도맨션이 같이 이제 합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한국의 아쉬운 부동산 정책 우리 하나하나 픽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다음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국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수정 보완해야 될 부동산 정책은,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오늘은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교수님이 먼저. 예, 저는 이제 수정 보완보다는 정부 쪽에서 이제 임대차 입법 폐지를 뭐 장관 본인 플러스 뭐 국토부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2020년이죠. 임대차 입법 그때 막 나왔을 때가, 당시에는 사실은 이 입법되는 걸 반대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주택 가격, 매매 가격,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같이 오르는 때였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이라는 게 사실은 기간을 2+2로 묶고, 그리고 이제 5% 상한을 캡을 걸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무조건 전세 가격이 뛰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그거를 집행을 하면은 당연히 더 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저는 반대를 했어요. 다만 지금도 똑같은 이유로 저는 폐지하는 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입법을 폐지를 하는 순간 지금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지금 완전히 제가 봤을 때 슈퍼 사이클 탔어요. 완전 서울은 바닥치고 완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순간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렇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시하고 지금 똑같은 이유로 임대차 입법은 폐지는 반대해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제 임대차 입법 자체가 정책의 목적은 선해요. 당시에 반대했던 거는 부작용 때문에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임대차 입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조금 사회적 약자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집을 없는 사람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적정한 비용을 내고 보다 장기간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죠? 그럼 적정한 비용이라는 거는 임대료가 조금 덜 오르면 좋은 거고, 근데 우리가 5%라는 게 사실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뭐 1%, 2%였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5% 오르는 거, 캡을 걸어놓은 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사실 집주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2+2 겨우 2년 늘려준 거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집주인이 들어가서 내가 살게, 그럼 그 사람 나가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OECD로 평균으로 봤을 때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약해요. 이것도. 왜냐하면 박 교수님 이제 일본 자주 아시니까 일본에는 지인들 물어보면은 세입자 한번 들어간 다음에 못 나가요. 이 사람이 싫어하면 못 나가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전통이 우리보다 더 세니까 아예 못 나가요. 그때는. 그다음에 또 다른 거 그냥 뭐 제가 딴 데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프렌즈라는 그 시컴 있잖아요. 미국 거 보면은 그 모니카가 사는 집을 에서 그 주로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모니카라는 친구가 보면은 이제 셰프예요. 셰프고 가끔 잘려요, 이 친구. 나중에는 좀 유명해지지만은 한 뭐 초반부터 해서 한 시리즈 5, 6까지는 이 친구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 친구 사는 집을 보면은 투베드룸에다가, 그죠? 엄청나게 큰 리빙 거실이 있고 베란다까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뉴욕에서. 뉴욕 그 큰 데서 지금 그 정도 집 사이즈면은 제가 봤을 때 한 8,000불은 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스튜디오가 지금 4,000불 하니까요. 투베드룸이니까 좀 좋은 로케이션에서 8,000불까지 가거든요. 6,000에서 8,000 사이. 그러면은 그거 벌써 물론 90년대 초반 드라마긴 한데, 중반 드라마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셰프 월급으로 그런 걸 살 수가 있냐? 못 살거든요. 그 집이 뭐냐면 렌트 컨트롤 대상이에요. 임대료 보조를 받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거기에 약간 좀 우스갯적인 설정이 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살던 데거든요. 할머니가 살던 데 서블렛으로 약간 좀 불법적인 걸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렌트 컨트롤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약간 좀 돈이 없는 서민도 처음에 계약을 하고 자기가 쫓겨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적정한 비용을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를 해요. 그거는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하우징이 아니고 어포더블 하우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따라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서구의 어떤 그 주거권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보호하는 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 지금 OECD 차원에서도 주거권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폐지하는 순간 신규와 갱신에서 갱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네.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는 거. 그 순간에 오면은 이게 더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차 입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덜 오르는 거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갑자기 궁금하네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를 잘 몰랐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번 어떤 사람이 임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 함부로 내쫓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대한 그런 형태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더 강하다면 거기서도 당연히 반론으로 제기되는 게 그럼 집주인들의 그 재산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요소들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는 그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용될까요? 다른 얘기인데요. 예. 이 스쿼팅이라고 있어요. 예. 스쿼팅이라는 건 뭐냐면 불법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예. 불법으로 들어가서 삶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스쿼팅은 서구에서 보편화된 건 아닌데 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아니고 미국 케이스인데 되게 네. 재밌는 게 시애틀에 벨뷰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굉장히 괜찮은 동네인데 한국계 부동산 중개인이 맨션에 들어가서 살면서 임대료를 안 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스쿼팅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됐냐면은 집주인이 그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그 앞에서 피켓팅을 했거든요. 제발 나가라고. 네. 이 사람이 이 세입자가 내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사람인 거죠. 돈 안 내고 그냥 스쿼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불법 점유를. 네. 집주인한테 접근금지 간첩을 해가지고 그걸 또 받아들여져요. 미국은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이야, 주거권이. 미국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주인이 피켓팅을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피켓팅해요. 집주인이. 집주인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죠. 네. 근데 불법 점유 스쿼팅에 대해서도 이 정도를 보호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권에 대한 것보다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군요.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이 너무 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이 아닌가 진짜 꼭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 픽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기존 법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당장 안 고치면 국가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 썩겠다라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장기 방치 건축물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그 국토부에서도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만 하더라도 지금 300여 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으면 우리 공공 부분에서 사유재산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이제 직접 이거 수용해서 아주 저리로 싼 값에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합니다라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는 이제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파주 헤이리 마을 가보셨죠? 그럼 그 앞에 그 통일 단지 조성한다고 모 대기업에서 그 타운하우스 쫙 조성해 놨던 게 지금 한 근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태풍 불거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사람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것 같더라고요. 철제로 대충 막아놓고 이 안에 못 들어오게 했던 게 바람 강풍 한번 부니까 그거 막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비행의 장소로 사용된 흔적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주시 같은 경우도 그게 어떻게 보면 파주시 입구 쪽인데 그 파주시라는 곳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그냥 그게 각인시켜 버리거든요. 아 여기는 큰일 나겠네. 잘못 들어왔다가 이런 생각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여러 부분으로 공적인 부분에 해악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그 큰 단지 들어선다고 하니 내가 먼저 더 쌀 때 이 근처에 상가 분양받아서 나 여기에서 가게 차려야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다 상가주택 조그맣게 짓고 그런 사람들 받아야겠다 했던 사람들 지금은 그게 개발도 안 되고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권 활성화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역 부동산 경기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도 지금 부동산 PF 문제되는 것처럼 집담한 건물들이 장기간 방치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된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초입에 왔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이런 숫자가 많아진 다음에 법을 개정하려고 들면 그 방치된 건축물의 사유재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입김이 세지죠. 이젠 많아졌으니 우리들 무슨 협회 만듭시다 하면서 국가에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요즘 선거가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데 선거 임박해서 그거 이슈 한번 몰아버리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아마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거기에 많이 끌려다닐 거예요. 그럼 우리들 혈세가지고 그거 거의 시세에 맞춰서 수용해주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장성도 담보되지 않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또 하나의 법안이 생기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또 도덕적 해이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건축물의 사유재산 권한이 너무 공고한 형태로 보존되는 것이 지금의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국가가 여기에 어떤 반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명문화해서 그걸 해서 그 기간이 넘기면 기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고 최소한의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보상만 해주고 빨리 개발해서 이거 공공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거 이제 막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정말 불이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큰 개발하다가 엎어진 거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인구가 소멸되면서 빈집들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스케일의 문제지 똑같은 거죠. 그렇네요. 그죠? 다 사유재산인데 한쪽은 이제 동네에서 집들이 몇 개가 없어진 거고 네. 한쪽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프라이빗 디벨로퍼죠. 프라이빗 민간 개발업자 하려다가 망가진 거. 사실은 그런 거는 제주도 가면은 201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지금요. 그렇네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유럽에서 제가 정확히 그 법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특정 기간 동안 계속 방치된 경우에는 세금을 매겨버려요. 빈집세. 빈집세라도 조금씩 매겨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디벨로퍼들이 당황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선은 그거라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사회혁신 민간협의 위원장을 한 4년을 하면서 난 지방을 잘 몰랐는데 그때 지방을 좀 알게 됐어요. 지방에서도 이런 빈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방에서의 빈집 같은 경우에 로컬적인 성격이 좀 있는 데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로 쓰기에도 매력적인 데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이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한 4, 5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 농림부하고 이제 뭐 다른 부서하고 또 의견도 안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농촌에 있는 빈집을 다른 이용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결국은 이게 정부 혁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소멸되고 쇠퇴하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한데 빈집들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대 개발들이 제가 봤을 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에서 리더십 받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쪽 부분은 지금 그래도 약간씩 풀리곤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 들어가가지고 그 업체가 이제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을 하는 경우들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합법화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한 업체가 하는 거는 이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BM들이 여러 개가 나와야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해 줄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굉장히 힘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이라도 때린다고 하면은 약간은 뭐라도 이용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례가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되지만은 고등학교 때 같아요. 그 88년에
지금 역삼역에 보면 강남 파이낸스 센터 있잖아요. 네, 네, 알죠. 제가 거기서 테니스 쳤어요. 거기서요? 거기 테니스장이었어요 원래. 그걸 아니, 사셨어야죠. 제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아마 제가 알기에 아마 현대가 갖고 있었어요. 아, 현대가. 네, 현대가 근데 당시에 이제 전국에 재벌들이 워낙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노태우 정권에서 이제 그 유휴지를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세금 강력하게 매길 거라고 하니까 네. 테니스장을 진 거예요. 아, 용도라도 생긴 거니까. 뭐래도 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예. 우선은 세금이라도 강력하게 때리기 시작을 한다고 뭐래도 하면은 하는구나. 뭐래도 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우선은 이 샤크를 줘야 돼요. 네. 업체들한테. 예. 그렇네요. 아, 그런 또 실제 경험한 사례가 있으셨네요. 맞아요. 그나마 저도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네. 아는 지인들 많으니까 물어봤더니 선도지구로는 지정을 해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대요. 지자체에서 뭘 하거나 또 외부에서 뭘 한다고 했을 때 용도 변경이나 개발을 했을 때 그쪽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네. 하게끔 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진짜 세금 매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완전히 그 소유자들이 법인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이제 진짜 그럴 때는 저는 공공이 그냥 수용을 하는 네, 그런 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은 그거 많이 꼽고요. 저는 이제 대규모 개발 단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걸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진짜 우리 사회도 빈집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해야 되니 그것까지 패키지로 해서 시골에 있는 버려진 농가, 어가 뭐 이런 것들부터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 안에도 빈집 많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 진짜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는 요즘은 다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 이번 기회에 그것들도 다시 한번 다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김경민 교수님하고 한국의 부동산 관련한 여러 정책들 중에서 지금 시급히 한번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하거나 뭔가 방향점을 다시 잡아야 될 것들에서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임대차 3법 말씀 주셨고 저는 장기 방치 건축물과 관련돼서 이제 공공이 더 나서야 된다 이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시죠? 김경민의 인사이트나 아니면 여의도 맨션에 관련 영상 보시고 또 교수님들 이런 거 좀 다뤄주십시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김경민 교수와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공부 더 해서 또 저희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